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8세의 주부입니다. 아직도 마음이 많이 아프고 힘들어 오늘 이 사연을 보내드리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만,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계신다면 제 경험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해서 용기를 내봅니다. 저는 남편과 결혼한 지 33년이 됩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사귀어서 대학 다니면서 결혼했으니까 사실상 인생의 대부분을 함께 해온 거죠. 딸 둘, 아들 하나, 3명의 자식을 낳고 키웠고, 남편이 사업을 할 때는 함께 고생했고, 어려울 때도 많았지만 그래도 괜찮은 인생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42살 때 자영업을 정리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다시 구했을 때도, 엄마가 중풍으로 병원 신세를 지었을 때도, 아이들 학비로 밤새 일을 한 적도 있었을 때도 우리는 함께였어요. 그런데 모든 게 달라진 그날은 작년 가을의 일입니다. 고등학교 졸업 이후 35년 만에 하는 동창회였어요. 남편이 처음엔 가기 싫다고 했거든요. 나이 먹고 보니 옛 친구들 만날 용기가 안 난다며. 하지만 저는 권했어요. 한 번쯤 가봐. 얼마나 변했는지 보는 것도 좋잖아. 그 친구들이 너를 그리워할 거야. 그렇게 말해서 남편을 보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밤 11시 반에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훨씬 늦었습니다. 얼굴이 빨갛고 신나 있었어요. 평소에 차분한 남편과는 다른 모습이었죠. 마치 젊어진 것 같은 활기찬 표정. 동창회 어땠어? 물었을 때 남편은 빙그레 웃으며 괜찮았어. 친구들이 많이 변했더라고만 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그런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 이후로 뭔가 이상했습니다. 남편이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예전엔 저녁 6시면 꼭 들어왔는데 갑자기 7시, 8시, 9시 점점 늦어졌습니다. 요즘 일이 많아서라고 했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그의 옷이 달라졌어요. 전에는 흰색 와이셔츠에 회색 정장만 입던 남편이 갑자기 진한 체크무늬 셔츠를 입고 나왔습니다. 밝은 색상의 옷들. 어디서 사온 거야? 물었을 때 남편은 회사 선배가 권해줬어라고 했어요. 그리고 향수. 전에는 평범한 냄새가 났는데 갑자기 달콤하고 강한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새 향수 샀어? 물었을 때 남편은 응. 기분 내려고라고만 했어요. 기분 내려고요. 뭔가 그 말이 자꾸만 걸렸습니다. 그 다음은 핸드폰이었어요. 핸드폰을 자주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습니다. 화면이 켜질 때마다 재빨리 어딘가를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제가 몇 번 뭐 하는 거야? 라고 물었을 때 남편은 그냥 카톡이지. 뭐라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어쩐지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있었어요. 저녁을 먹을 때 남편이 자꾸만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제가 밥 먹을 땐 핸드폰 좀 봐지 마라고 했을 때 남편은 화를 냈습니다. 왜 자꾸 내 핸드폰 가지고 뭐라고 해? 일 때문이야 라고요. 이건 낯선 모습이었어요. 우리 남편은 평소에 제 말을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이었거든요. 자신의 잘못을 지적받으면 미안해라고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자꾸만 화를 내고 변명을 했습니다. 제 마음이 자꾸만 불안했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자고 천장을 봤어요. 혹시 내가 너무 의심 많은 건 아닐까 싶기도 했고, 하지만 뭔가 확실하게 이상하다는 생각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회가 왔어요. 남편이 목욕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침대에 놓인 그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카톡 알림이었습니다. 보내는 사람 이름은 제이였어요. 언제 자유야? 너무 보고 싶어. 이 메시지가 보였을 때 제 온몸이 차가워졌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화면을 터치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터치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보고 싶지 않은 진실이 거기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결국 저는 화면을 켜버렸습니다. 대화 내용이 나왔어요. 오늘 밤 10시에 만날 수 있어. 괜찮아. 그 카페 말이야. 사랑해. 나도. 제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마치 정전이 된 것처럼 세상이 검은색으로 변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가슴이 철렁했다는 표현이 이런 걸 말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욕실에서 나오는 남편의 발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서둘러 핸드폰을 원래대로 놓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남편은 목욕 후 뽀송뽀송한 얼굴로 내 쪽을 바라봤어요. 그 얼굴을 보니까 정말 무섭고 싫었습니다. 내가 모르는 면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저는 등을 돌렸습니다. 그날 밤을 어떻게 버텼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남편은 옆에서 평소처럼 자고 있었지만 저는 밤새 눈을 뜨고 있었어요. 천장을 보면서 그 메시지들을 자꾸만 떠올렸습니다. 너무 보고 싶어. 사랑해. 나도. 내가 모르는 사이에 언제부터 저런 말을 다른 여자에게 해왔단 말인가. 남편이 주는 목걸이는, 제 생일날 우리가 간 레스토랑은 모든 게 거짓이었단 말인가. 새벽 3시쯤 저는 조용히 일어나 소파에 앉았어요. 리모컨을 집었다 놨다를 반복했습니다. TV를 켤 수도 없었어요. 음악을 들을 수도 없었어요. 그냥 어둠 속에서 앉아만 있었습니다. 옆에서 남편의 코골이 소리가 들렸어요. 평소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아침 5시 남편이 일어났어요. 평소처럼 목욕을 하고 양복을 차려 입었습니다. 밥은? 이라고 물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저는 밥을 지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계속 떨렸어요. 남편이 회사에 간 후 저는 그의 노트북을 찾았습니다. 옷방에 숨겨져 있었어요. 다행히 비밀번호는 바꾸지 않아 잠금을 풀 수 있었습니다. 휴대폰과 연동된 노트북이라 폰에서 주고받은 메시지를 다 볼 수 있었습니다. 대화 내용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처음 만난 게 동창회에서였다는 건 맞았습니다. 제이라는 여자는 남편이 졸업 후 전혀 연락하지 않았던 여자친구였어요. 그런데 동창회에서 만났더니 둘 다 혼자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제 남편의 메시지를 읽어보니 동창회 그날 너를 봤을 때 마치 과거로 돌아간 느낌이 들었어. 너는 예전과 달라지지 않았는데 난 이 모양이 되어 있었어. 그런데 너를 보니까 내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 그리고 또 집에서 날 봐주지 않아. 아내는 항상 바쁜 척하고 아이들 얘기만 해. 그런데 넌 나한테만 집중해.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이번 주말에 모텔 예약했어. 토요일 오후 2시. 진짜 보고 싶다. 너 없이는 하루하루가 힘들어. 모텔 예약, 토요일 오후. 저는 지난 토요일을 생각했어요. 남편이 회사 일 때문에 토요일 출근해야 해라고 했던 날이요. 거짓이었네요. 제 나이가 몇십 년 한순간에 더해진 기분이었어요. 제이라는 여자의 메시지도 확인했어요. 그 여자는 이렇게 써놨었어요. 오빠가 없으면 하루하루가 힘들어. 오빠가 없으면 이 삶이 의미가 없어. 제발 날 버리지 마. 달콤한 말들로 가득했습니다. 마치 제가 할 수 있는 말들이 여기 다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이런 말을 한 번도 남편에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자존감이 있었으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의존적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사진이 있었어요. 남편과 그 여자가 함께 있는 사진들. 모텔 침대에서, 카페에서, 자동차 안에서 그 여자의 머리가 남편의 어깨에 기대어 있는 사진. 남편이 그 여자의 뺨에 입맞춤하는 사진. 그 사진들을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구토가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며칠간 저는 밥도 못 먹었습니다. 체중이 확 빠졌어요. 딸이 엄마 왜 이래? 아파? 물어봤을 때 저는 그냥 피곤해라고만 했어요.
자식들에게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너희 아빠가 바람을 폈다고?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밤마다 울었어요. 화장실에 앉아서 수건으로 입을 막고 울었습니다. 처음엔 슬픔으로 울었어요. 그리고 나중엔 분노로 울었습니다. 그 분노가 무서웠어요. 마치 내 가슴 속에 불이 붙은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감히 33년을 함께한 사람이, 내가 낳아준 아이들의 아버지가 말 배신할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내가 뭐가 모자라서, 내가 지금까지 뭘 잘못했어? 남편의 밥을 챙기고, 아이들을 키우고, 엄마를 봉양하고, 밤새 일해서 돈을 벌었는데, 뭐가 모자라서 다른 여자에게로 간 거야? 그런 생각들이 자꾸만 들었어요. 저는 밤중에 일어나 제이라는 여자를 검색했어요. SNS에 올려진 그 여자의 사진을 봤습니다. 제 나이 또래였어요. 하지만 성형을 많이 한 티가 났고 치장이 진했습니다. 어쩐지 위축되는 느낌이 들면서도 동시에 분노가 솟아올랐어요. 저건 누구야? 어떤 자격으로 우리 남편에게 접근한 거야? 그 여자의 SNS를 보니 최근에 올린 사진들이 있었어요.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들은 아니지만 밝은 표정으로 자신을 찍은 사진들. 네일도 새로 했고 머리도 새로 했고 막 행복해 보였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그 여자의 남편을 찾았습니다. SNS에 남편이 있었어요. 프로필을 보니 기혼, 자녀 2명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제 남편처럼 다른 누군가의 남편이었어요. 제 남편과 그 여자의 남편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 깨달았어요. 저 남자도 모르고 있을 거야. 제가 알지 못했던 것처럼 저 남자도 아내의 배신을 모르고 있을 거야. 그리고 그 순간 복수심이 생겼습니다. 복수의 유혹. 제가 그 남자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시간이 되시나요? 중요한 일로 뵙고 싶습니다. 처음엔 답장이 없었어요. 다음 날, 그리고 그 다음 날. 그런데 사흘 후에 답장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저는 신원을 밝혔습니다. 저는 제이라는 여자분과 저희 남편이 외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당신도 그 상황을 모르고 계신 것은 아닐까 해서 연락드립니다. 그 메시지를 보낸 후 제 손이 떨렸어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도 잠깐이었어요. 분노가 다시 솟아올랐거든요. 그 남자에게서 온 답장은 이랬습니다. 정말입니까? 언제 만날 수 있으신가요? 우리는 만나기로 했습니다. 무언가 확인하고 싶다는 심정이었어요.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싶었어요. 만나는 장소는 한적한 커피숍이었어요. 제가 먼저 와서 앉아 있었어요. 마음이 철렁철렁했습니다. 내가 정말 미쳤나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 남자가 들어왔어요. 중간 키, 회사원 같은 인상, 얼굴이 창백했어요. 아마도 저와 비슷한 상태인 듯 했습니다. 우리는 말을 못 꺼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 얘기가 맞는지 먼저 확인하고 싶으시겠죠. 제가 먼저 오늘 띄었어요. 그 남자는 말 없이 자신의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 메시지를 받은 후 아내가 잠들었을 때 몰래 폰을 봤습니다. 이렇게 제 폰으로 증거를 다 옮겨왔죠. 그러면서 아내의 카톡 대화를 보여줬어요. 제 남편과의 대화들이었습니다. 제 마음이 또 철렁했어요. 사진도 있었어요. 저희 남편과 그 여자가 모텔 앞에서 찍은 사진. 그리고 침대 위에서 안아주는 모습의 사진. 저는 화면을 못 봤어요. 눈을 돌렸습니다. 맞네요라고 제가 말했어요. 제가 확인한 것도 이런 사진들입니다. 2명의 증거가 합쳐지니 내가 잘못 봤다고, 착각했다고 부정할 수도 없었어요. 그 남자의 이름을 김 씨라고 하겠습니다. 52세, 무역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
그 남자도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30년을 함께 했고, 아이들도 있었고, 힘들지만 버텨온 인생이었어요. 처음엔 몰랐어요 라고 김 씨가 말했어요. 회사 일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요즘엔 너무 티가 나요. 핸드폰에서 눈을 떼질 않고 밤에 자꾸만 외출했다가 오고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복수하고 싶었어요. 제가 말했어요. 더러운 남편처럼, 이 여자처럼 똑같이 해주고 싶었어요. 김 씨의 눈이 반짝였어요. 저도 그가 말했습니다. 똑같이 하면 공평한 거 아닐까요? 우리도 해보면 이 사람들도 느끼는 바가 있지 않을까요? 처음엔 그의 말이 맞게 들렸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정이 아닙니까? 왜 우리만 당해야 할까? 우리도 행복할 권리가 있지 않을까? 그래요 라고 제가 말했어요. 우리도 행복해질 수 있어요. 왜 저 사람들만 행복해야 하고 우리는 고통받아야 할까요? 우리는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를 더욱 자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들이 알 수 있도록 흔적을 남기기로 했어요. 그 다음 며칠간 저와 김 씨는 자주 만났습니다. 처음엔 정말로 남편의 의심을 사려는 계획이었어요. 카페에서 함께 앉아 있다 보이는 곳에서,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다 보이는 곳에서. 하지만 그 과정에서 뭔가 이상해졌습니다. 우리가 자꾸만 얘기하게 된 것은 우리의 남편과 그 여자 얘기가 아니었어요. 제 아들이 올해 대학을 갔어요 라고 김 씨가 말했어요. 커피숍에 앉아 있으면서. 그렇군요. 축하합니다. 너무 어색해요. 집에 혼자 있으니까. 제 아들은 이제 저랑 말도 별로 안 해요. 제가 웃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막내가 대학 들어갈 때 정말 이상했어요. 30년을 아이들 생각하면서 살다가 갑자기 빈집에 남겨진 느낌이라니까요. 그렇게 얘기가 진행됐어요. 복수 계획은 뒷전이 되어 갔습니다. 저는 사업을 한 적이 있어요. 남편이랑 함께. 근데 망했어요. 저도 사업 접으려고 생각 중이에요. 너무 피곤하고 그럼 뭘 하려고 해요? 모르겠어요. 그냥 살아남는 것도 힘들고 아들이 있지만 그 애와도 대화가 없어요. 제 아내는 오직 그 남자 생각만 하는 것 같고 저는 혼자인 것 같아요. 우리는 점점 서로의 인생 이야기에 빠져들었어요. 나쁜 감정을 나누는 게 아니라 진짜 인생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며칠이 지나가면서 우리의 만남의 본질이 달라졌어요. 한 번은 김 씨가 자신의 직업 이야기를 했어요. 무역회사에서 20년을 일했는데 이제 그만두고 싶다고요. 하지만 아들 학비 때문에 그럴 수 없다고 했어요. 우리는 뭔가 위대한 꿈도 없고 특별한 삶도 사는 것 같지 않은데 이렇게까지 버틸 이유가 뭘까요? 라고 저는 물었어요. 김 씨가 잠깐 생각했어요. 창밖을 보면서. 모르겠어요. 그냥 아들이 잘 되면 좋겠다는 마음? 그리고 아내도 비록 지금 아내가 저를 배신했지만 좋은 기억도 많으니까 그런 기억들이 남아있잖아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처음으로 남편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미움도 있고 분노도 있지만 동시에 그 사람과의 많은 좋은 기억들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김 씨도 마찬가지였나 봐요. 제 아내는 처음엔 자신감 넘치던 여자였어요 라고 김 씨가 말했어요. 회사에 다닐 때도 있었고 리더십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자존감이 떨어졌어요. 회사에서 인정받지 못했고 집에서도 존재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 아들도 엄마한테 마음을 안 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제 탓은 아닐까 싶은 거예요.
저도 남편을 생각해 봤어요. 사업이 망했을 때 남편이 얼마나 무너져 있었는지. 그런데 저는 바빴어요. 일도 해야 했고, 아이들도 봐야 했고, 엄마도 봐야 했으니까. 남편을 충분히 보듬어 주지 못했던 것 같았어요. 그 여자가 그 여자만의 잘못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아내가 그 여자에게 뭔가를 자극받은 거라면 제가 그 자극을 주지 못했다는 뜻이 아닐까요? 우리는 침묵했습니다. 긴 침묵이었어요. 그 침묵 속에서 저는 많은 걸 생각했습니다. 우리 둘 다 처음엔 복수하려고 만났는데, 지금은 우리 자신의 인생과 실패,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이런 상황까지 만들었는지를 얘기하고 있었어요. 혹시 우리가 정말 이걸 원하는 건가? 라고 제가 조용히 물었어요. 김 씨가 저를 봤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만남, 혹시 이게 정말 복수가 되는 건가 싶어요. 아니면 그냥 우리가 상처받은 사람들이 서로를 위로하는 거 아닐까? 김 씨가 한동안 말을 못했어요. 저는 그가 천천히 말했어요. 처음엔 복수하고 싶었어요. 아내가 느낄 그 고통을 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요? 왜냐하면 만약 우리가 정말로 이걸 한다면 아내가 받을 고통도 클 테지만 우리도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요? 어떻게 될까요? 제가 눈물이 났어요. 제 아들이 알면 얼마나 상처받을까요? 아빠도 부족하고 엄마도 부족한 아이가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어지는데, 네. 김 씨도 목이 메었어요. 제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엄마 때문에 상처받았는데 아빠까지. 그렇게 우리는 울었습니다. 커피숍 한 구석에서 두 사람이 함께 울었어요. 복수를 하려던 두 사람이 결국 자신들의 무력함과 고통에 울고 있었어요. 며칠 후, 우리는 마지막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말로 만나기로 했어요. 남편과 그 여자를 더 자극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 자신의 감정과 마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모텔을 예약했어요. 잘못된 선택인지 제대로 된 선택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요. 그 밤, 저는 김 씨와 만났습니다. 예약된 모텔 앞에서 우리는 방에 들어갔어요. 침대가 보였어요. 크고 흰 침대, 남편과 그 여자가 있었을 그런 침대와 비슷한 침대. 그런데 우리는 침대 위에 누워 얘기했어요. 손도 잡지 않고, 키스도 하지 않고, 정말로 이걸 하고 싶으세요? 라고 제가 물었어요. 저는 김 씨가 천장을 보면서 말했어요.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저도요. 우리는 그렇게 침묵했어요. 침대에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리고 얘기가 시작됐어요. 제 아내가 제일 행복했던 시간이 언제였는지 아세요? 라고 김 씨가 물었어요. 언제요? 아들이 어릴 때였어요. 아들이 아빠, 엄마는 어디야? 라고 물어볼 때 그때 아내는 자신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거든요. 지금은 아들도 커서 자기 세계가 있고 저와의 관계도 멀어졌고 아내도 혼자가 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 남편에게 갔던 거군요. 네. 그 남자가 아내한테 당신은 특별해요라고 말해줬나 봐요. 내가 없으면 이 인생이 의미가 없어요 라고. 아내도 누군가에게 필요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가 울었어요. 제 남편도 그랬어요. 회사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집에서도. 저는 너무 바빴어요. 남편을 챙기지 못했어요. 아이들 공부, 엄마 병간호. 남편은 그냥 밥을 먹고 자는 그런 존재가 돼버린 것 같았어요. 근데 그 여자가 남편한테 당신은 멋있어요 라고 말해줬군요. 네. 우리는 다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정말로 깨달았어요. 남편과 그 여자가 뭐가 잘못됐는지가 아니라 우리 둘 다 뭔가 놓치고 있었다는 걸. 우리는 아이들을 키우고 생활을 유지하고 생존 자체에 집중하느라 우리 배우자가 누군지를 잊고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이고 뭘 원하는지 어떻게 아파하는지를 잊고 있었어요. 선의 경계. 저는 제가 그 침대 위에서 말했어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요라고 김 씨가 말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얘네들이 받을 고통도 크지만 우리도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네. 김 씨가 대답했어요. 저는 제 아내도 미워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은 그렇지만 이 분노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것 같아요. 그때 제가 할 만한 짓을 지금 한다면 평생을 후회할 것 같아요. 우리는 일어나 앉았어요. 고마워요. 제가 말했어요. 고마워하실 건 뭐예요? 만나줘서요. 그리고 저도 이 지점에서 멈추도록 도와줘서요. 혼자 다 생각했으면 다 잘못된 선택을 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라고 김 씨가 말했어요. 만약 혼자였으면 분노와 분노로 계속 나갔을 것 같아요. 하지만 선생님 말을 들으면서 이게 정말로 내가 원하는 건가 했어요. 우리는 모텔을 떠났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날 밤 저는 혼자 차를 운전해서 집으로 갔어요. 밤거리를 지나갔어요. 신호등이 빨간불에서 파란불로 바뀔 때마다 저도 뭔가 바뀌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폭우가 지나간 후 하늘이 맑아지는 것처럼요. 분노가 사라졌어요. 복수심도 사라졌어요. 하지만 슬픔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다른 종류의 슬픔이었어요. 남편을 미워하는 슬픔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한, 너무 늦어버린 것에 대한 슬픔이었어요. 만약 내가 다시 돌아간다면 남편에게 여보, 이제 뭘 원해? 라고 물어봤을 거예요. 만약 내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다면, 아이들에게만 집중하지 않았다면. 하지만 그럴 순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살기 바빴으니까. 밤이 새워질 때쯤 저는 차를 세웠어요. 한 못한 주차장에서. 그리고 울었어요. 33년을 함께했던 사람. 처음으로는 그 사람을 내가 고르지 않았나 싶기도 했고, 지금은 그 사람이 내가 고르지 않은 사람이 돼버린 것 같았어요. 집에 들어섰을 때 남편은 자고 있었어요. 소파에 누워 TV를 켠 채로요. 평상시처럼 무방비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미움도, 분노도, 연민도 없었어요. 그냥 남이었어요. 낯선 남자. 다음 날, 저는 남편과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남편이 놀랐어요. 뭔가 느낀 건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내가 다 알아. 그 여자 일이야. 제이. 남편이 입을 열었다 다시 다물었어요. 몇 달이야? 몇 달을 날 속인 거야? 남편이 한마디도 못했어요. 대답해. 남자답게. 그제야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2달이야. 2달. 제가 모르는 사이에 2달을 속았다는 뜻이었어요. 2달. 2달 동안 어디 사람을 만나고 뭘 했어? 남편이 울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이제 와서 미안? 그 대화는 길었어요. 정말 길었습니다. 처음엔 제가 분노했어요. 남편도 자신의 약함과 외로움을 얘기했어요. 회사에서의 무시, 집에서의 공허함, 인생 전반에 대한 회의감. 집에서 관심받지 못했다고? 내가 너한테 뭘 하지 않았어? 난 항상 너를 챙겼어. 너의 생일도, 너가 좋아하는 음식도, 아플 때 약도 챙겨줬어. 그런데 관심 없다고? 그게 관심이 아니었어.
뭐라고? 의무처럼 느껴졌어. 그게 내가 원하던 사랑은 아니었어. 그 말이 가슴을 칼로 찔렀어요. 내가 33년을 의무로 살아왔단 말인가. 하지만 동시에 저도 알았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다는 걸. 우리 둘 다 의무적으로 살고 있었다는 걸. 결국 우리는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끝과 시작. 아이들에게 얘기하는 것도 힘들었어요. 맏딸이 엄마가 뭔가 감춘 거 있어? 혼자 하지 말고 얘기해라고 물었을 때 저는 울었습니다. 그 아이도 우리의 고통을 이미 감지하고 있었구나 싶었거든요. 엄마랑 아빠가 더 이상 함께하기 어렵게 됐어. 왜요? 그 질문에 답하기가 가장 힘들었어요. 아이에게 아빠가 다른 여자를 만났어라고 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냥 우리가 다른 길을 가려고 해. 하지만 우리가 너를 사랑한다는 건 절대 변하지 않아. 남편과는 협의 이혼으로 진행했어요. 변호사를 세우고 재산을 나누고 양육권 같은 것들을 정리했어요. 아직 집에서 함께 살고 있지만 심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습니다. 남편은 작은 방으로 옮겼어요. 그 과정에서 남편이 그 여자와 헤어졌다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 가정이 끝난다는 걸 알았을 때 그랬나 봅니다. 하지만 이젠 상관없어요. 이미 늦었으니까요. 요즘 저는 혼자입니다. 집도 반을 차지하고 자식들도 독립해서 산지 오래고 남편은 이제 거의 남처럼 지내고 있어요. 재산 분할이 진행되고 있고 조만간 이 집도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킬 걸 지켰거든요. 제가 그 남자와 함께 했다면 남편도 상처를 더 입었을 거고 저도 행복하지 않았을 거고 가정은 완전히 무너졌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 지점에서 멈췄어요.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성숙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수는 상처만 남긴다는 걸 저는 깨달았어요. 상대방의 상처를 주려다가 결국 내 손에 피가 묻는다는 거. 그리고 그 피는 절대 닦이지 않는다는 것. 아마 제가 그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 저는 다른 남자의 품에 있으면서 남편의 고통을 보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건 결코 복수가 아니라 함께 무너지는 것이었을 거예요. 지금도 이따금 남편을 만날 때가 있어요. 아이들 때문에. 그럼 가슴이 철렁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젠 분노가 아니라 깊은 슬픔만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 슬픔도 시간이 지나면 치유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몇 개월간 배운 것들을 요약하자면, 첫째, 외도는 한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인 불만의 결과라는 것. 둘째, 복수는 상대방이 아니라 자신을 파괴한다는 것. 셋째,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의 선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 인생은 길고 우리 앞에는 아직 많은 날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날들을 어떻게 채울지는 온전히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청취자 여러분 중에도 혹시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서두르지 마세요. 감정이 진정될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리고 정말로 자신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물어보세요. 복수인가? 아니면 진정한 치유인가? 복수가 주는 쾌감은 순간이지만 그로 인한 상처는 평생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 자신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도덕성을 지키고 당신의 양심을 지키는 것. 그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